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자, 불친절한 방송 YG와 JYP의 책걸상. 이번 주에는 단순한 진심을 읽어보고 있는데요. 스토리, 플롯, 설정 말씀드리기 전에 또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팟빵에서 찡찡오님, 의학 최애 작가예요. 대학 도서관에서 레베르테 책을 만나고 홀딱 반해서 공성전이랑 알라트리스테 3권 빼고는 다 읽었습니다. 저는 전쟁화를 그리는 화가가 다른 레베르테의 책에 비해 속도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좀 비어있는 것 같달까요? 분량에 비해 별 내용이 없는 것 같다고 느끼신 JYP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간에 아르투르 페레스 레베르테의 책 이야기를 책걸상에서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엉엉엉. 네, 진짜 찡찡님께서도 팬이셨군요. 진짜 좋아하시는 작가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레베르테를 책을 소개하는 책 방송이 어디 있겠습니까? 책걸상 빼놓고서는. 이해합니다. 그거 맞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팟빵에서 치즈루님, 이분 일본 분. 네네. 네, 치즈루님 댓글 소개드리겠습니다. 에크로이드 살인 사건과 누가 로저 에크로이드를 죽였는가 여름휴가 때 추천하신 방송 듣고 여름휴가 끝나는 대로 도서관에서 빌려왔답니다. 다행히 둘 다 일본어판도 나와 있더라고요. 우와, 추리소설은 이렇게 해서 읽는 거였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재밌는 책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읽은 모든 추리소설을 다시 읽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특히 제 인생 책 장강명 작가님의 금음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의 소설 트릭을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나머지 번역까지 해버렸는데도 아직도 못 보고 있는 사실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다시 읽어봐야겠습니다. 좋은 방송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러니까 치즈루님은 한일 번역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 보네요. 그런가 봐요.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되게 이 바닥에서 유명하신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금음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은 그 민음사에서 나온 책 아닙니까? 문학동네에서. 문학동네에서 나왔어요. 나온 책이에요? 이거는 일본어판이 나왔어요, 그러면? 글쎄요, 남의 회사 책이라서 모릅니까? 네, 모릅니다. 모르는 걸로. 네. 치즈루님 번역까지 해버렸으면 그걸 일본어판으로 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공식으로 번역을 하신 건지 그냥 좋아서 하신 건지 아마 뉘앙스상으로는 후자 같은데. 네, 좋아하는 나머지 번역까지 해버렸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단편입니까? 장편이에요. 장편을 단순히 좋아한다고 번역할 번역 수는 없지 없는데. 않습니까? 네. 네. 아무튼 치즈루님 혹시 진짜 번역을 하셨나? 한국어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면 수질위생 한번 일본어판 어떠신지. 수질리생 그리고 개념무료 일본어판. 개념우려는 뭐 하여튼 수질위생 일본어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일본에도 팔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에크로이드 지도 공감한데. 끄덕끄덕. 뻔뻔. 에크로이드 살인 사건과 또 누가 로저 에크로이드를 죽였는가 재밌게 읽으셔서 감사합니다. 영심이 만세님, 8월 말에 박평님이 런던으로 휴가를 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반갑네요. 저도 런던에 있거든요. 런던처럼 큰 도시에서 서로 엇갈릴 일이야 당연히 없겠지만 책걸상의 팬은 전 세계에 도처에 있다는 걸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참, 저도 사하 맨션에 관한 TMI 하나, YG의 TMI를 좋아하는 1인이 여기 있습니다. 왠지 부끄럽다. 가을 방학이라는 밴드의 노래 중에도 사하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사하라는 노래 제목의 뜻이 사하 맨션의 그것과 같습니다. 저는 아직 사하 맨션을 읽지 않았는데 다음에 언젠가 사하를 BGM으로 깔아놓고 사하 맨션을 읽어봐야겠네요. 이 얘기를 조남주 작가님이 하셨어요, 저한테. 이 가을방학에 노래 사하가 있고 이 노래를 많이 들으면서 작품 집필도 하셨다고. 야, 소름. 이런 얘기를 책걸상 아니면 어디서 들을 수 있겠어요? 고만해. 아니 그러니까 작가가 사하를 틀어놓고 쓴 사하 맨션이라는 소설을 영심이 만세님은 사하를 틀어놓고 읽는다는 거. 그게 진짜. 이거 작가와 독자의 행복한 만남인 거죠. 이거는. 진짜
런던 휴가 갔다 오신 다음에 지금 이 네, 글을 저 한 접하셨네요. 지금 온 지 일주일 정도 됐어요. 근데 얼굴이 좀 수척해졌어요. 너무 피곤해요. 아직 시차에 막 아니에요. 전 너무 재밌게 다녀왔는데 제가 이번에 그 작심하고 가려고 했던 곳이 있었거든요. 그 버지니아 울프가 이제 죽을 때까지 살았던 집이 있는 역시 그- 문학평론가는 런던 가면 그런 데를 가고 싶어 하는구나. 우와. 이스트 서스 JYP는 맛집을 가죠. 그러게요. 파인다이닝. 오. 갔는데 너무 우와. 좋더라고요. 몽크스 하우스라고 지금 런던에 계시니까 한번 시간 내서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런던에는 며칠이나 저 계셨습니까? 일주일 정도. 네. 런던에만? 네네. 그럼 테이트 모던 이런 데 가시고? 갔죠. 네. 런던 아이도 타시고? 런던 아이 못 탔습니다. 밀레니엄 제가- 브릿지는 건너가시고? 밀레니엄 브릿지 네, 괜찮습니다. 건넜어요. 네. 근데 고생도 하셨다면서요. 거기 물이 제가 물갈이 같은 걸 잘 안 하는 편인데 갔는데 조금 힘들더라고요. 왜 수돗물 먹었어요? 그냥 이렇게 물 먹었는데 약간 사서? 아니요, 그냥 수돗물? 집에서 수돗물이요. 그거 수돗물이구나. 네. 그 수돗물이죠. 여행지에서 수돗물 먹는 거는 조금 약간 위험한. 그냥 먹어도 된다고 해가지고 막 먹었는데 아마 그 에어비앤비 이런 데서 네, 그냥 집에서 지냈거든요. 음. 그래서 좀 고생했어요. 아이고 좋았겠네요 런던. 네. 네. 그 웨스트엔드에 가서 뮤지컬도 하나 보시고. 뮤지컬은 못 봤어요. 뮤지컬은 못 봤는데 대신에 제가 그 런던 그 밀레니엄 브릿지에 가면 그 껌딱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아트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럼 껌딱지를 가지고 가야 됩니까? 껌딱지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요. 그 베닐슨이라는 아티스트가 사람들이 뱉어놓은 껌 위에 그 껌을 도화지 삼아서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예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껌을 뱉으면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밟아가지고 납작해지는. 납작해지고 시커먼 까매지잖아요. 그 까매지는 그거를 것 위에 긁어요? 긁지 않고 그걸 도화지처럼 그 위에 이렇게 한 겹으로 뭐 코팅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그 위에 채색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아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작품을 완성하고 나면 또 지나가다가 누가 밟잖아요. 그렇죠. 밟아서 없어지기도 하고 흐려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거 자체가 하나의 아트인 나 같으면은 거예요. 그거 그린 다음에 이렇게 긁어가지고 네. 액자에 넣어서 그러면 팔겠다. 작가는 사진만 찍어놓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약간의 퍼포먼스처럼. 그냥 방치해요. 그리고 근데 거기서 계속 작품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뭐 좀 수정을 하시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걸 보러 거길 갔어요. 그 다리 위에 그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거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껌딱지들을 계속 보고 네, 영심이 완세님 그 네. 밀레니엄 브릿지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네네. 그 한국 여성이 있으면 그게 바로 박형님이십니다. 밀레니엄 브릿지라는 게 있어요? 브릿지, 밀레니엄 브릿지. 브릿지래 자꾸. 네. 근데 제가 테이트 모던에 들어가 전시 보고 나오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 베닐슨이 그 앞마당에서 작업하고 있는 걸 만나가지고 또 새로운 껌딱지 위에 그림을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고 잠깐만 그 밀레니엄 브릿지가 제가 아까 말한 그 테이트 모던 앞에 있는 네, 그 긴 인도만 다리. 있는 그건가요? 네. 내가 말해놓고도 또 까먹었어 그새. 나는 그게 자기가 건너봤냐고 물어놓고서는 네. 그 다리가 무슨 다리냐고 또 물어보니까 순간 저도 지금 카오스 상태였어요. 순간 다른 다리인가 하고 지금 생각했어요. 그 다리는 보행자 전용 다리거든요. 맞아요. 차도가 없어가지고. 네, 그냥 걸어 맞아요. 다니는 곳. 네. 야, 그 친구도 근사하다. 네. 그 생각을 어떻게 깜찍하게 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게 어쨌든 껌딱지이긴 하지만 어떤 길 위에 있는 것을 그리는 거니까 이게 기물 파손인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법적으로 기물 파손은 아니다라고 얘기도 가서 했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저 껌 좀 뱉고 왔습니까? 그분을 껌 위해서? 뱉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껌만 찾아다니고 아니 그분을 위해서 도화지 한 장 기증하고 왔어야죠. 그 생각까지 못했어요. 껌 좀 씹고 껌 좀 뱉고 와야 씹고 됐었는데. 뱉고 그 다음에 이제 밟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왔었어야지. 우리 저기 그 좀 노는 10대 애들 다 데려가고 싶다. 네, 부럽습니다. 단순한 진심. 심. 영국 아니고 프랑스로 입양되어 간 어떤 한국 여자 아이의 귀환기 혹은 자기의 뿌리 찾기.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상투적이야, 진부적이야. 뭐 그거야. 진부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일단 설정은 내가 여기서부터 말했는데 너무 진부하다 정말. 그냥 담백하게 그냥 소개를 다시 갑시다. 하자면 네네네.
담백하게 소개를 하자면 이제 3살 즈음에 음흠.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3살 즈음에 청량역의 철길에 버려져요. 그러니까 아마도 청량역을 헤매다가 철길로 잘못 들어선 거겠죠. 그것도 확실하지 않죠. 네. 진짜 철길에다가 버리고 갔는지 아니면 딴 데 버렸는데 아이가 아장아장 철길로 걸어 들어갔는지도 불분명하게 계속 근데 어떤 묘사가 되죠. 엄마가 철길에 죽으라고 버렸겠어요. 근데 본인은 자신이 철길에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나를 죽으라고 철길에 버렸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열차를 운행하던 기관사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빨간색 옷을 입은 3살짜리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철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있으니까 혹은 엄마를 찾고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밟은 거죠. 그래서 열차를 멈춘 다음에 그 기관사가 그 아이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리고 1년간 그 기관사의 집에서, 기관사는 아직 싱글이었을 때인데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고아원을 거쳐서 프랑스로 입양이 되고 나나라고 하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나가 어쩌다 보니 임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임신한 상태에서 왠지 자기가 태어났던 한국이라는 곳에서 뿌리를 찾고 싶은데 그 뿌리는 자기를 버린 엄마가 아니라 자기를 구해서 1년간 키워줬던 기관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애증의 감정이 있는 거죠.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지만 두 번째로 자기를 버린 사람이죠. 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버린 이제 친부모는 약간 이제 관심의 대상이 별로 아닌 거예요. 기억도 없고 하니까. 기억도 없고. 그런데 그 기관사네 집에서 1년간 보냈던 시간은 굉장히 좋았던 추억으로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어렴풋이. 그리고 그 기관사의 어머니, 네. 네, 할머니도 왠지 기억에 남고. 그때 먹었던 음식들 뭐 이런 네. 게 기억에 남아 있는 그리고 거죠. 이 나나라는 주인공은 역시 싱글이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제 임신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이 연락을 하게 되는 게 계기가 되는 네, 거죠. 그 입양아 문제에 관심을 가진 서영이라고 하는 젊은 다큐멘터리 감독이랑 이제 그 전에도 연이 있었는데 그 다큐멘터리 감독이 제안을 하는 거죠. 한국에 와서 좀 당신의 뿌리를 찾는 모습을 내가 한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작업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내가 한국에 가볼 계획이 있다. 너무 좋다. 그리고 그 기관사를 찾는 여정을 자기가 다큐멘터리로 찍을 수 있겠느냐, 찍고 싶다.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씬은 그 청량역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한국에 오고요. 다큐멘터리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당연히 돈이 없기 때문에 숙소는 그 영화를 만드는 감독의 집을 내주고 그 원래 감독은 이제 친구 집에 가서 더부살이를 하는 이런 게 설정입니다. 그 서영이라고 하는 감독이 살던 집이 이태원인 거죠. 네. 그리고 그 이태원의 뭐 다세대 주택 같은 거에 옥탑방 비슷한 데가 이 나나의 숙소가 되는데 그 건물 같은 건물 1층에 조그만 허름한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복희 식당. 복희 식당. 그래서 그 식당에서 이제 그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 할머니 하고 또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네. 어디까지 얘기하면 될까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자기를 키워줬던 기관사를 찾아가는 여정 그리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 두 축이죠. 네. 그 기관사를 찾아가는 여정이 하나 있고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사연을 가지고 있는 그 복희 식당의 할머니의 얽힌 사연이 이제 평행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자기에 대한 이게 자기 서사가 한 축에 있고 타자의 서사가 한 축에 있고 이렇게 이야. 두 개로 전개가 되는데 사실 되게 자기 우아하다. 역시 평론가. 자기 서사와 타자 타자의 서사. 서사. 그런 네. 말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 자기 이야기는 사실 그러니까 뭐 정말 중요한 몇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이상 본인이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사실 해결되는 건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는 타자의 이야기들을 추적해 나가면서 거기서 이제 자신의 삶을 또 위로해야 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절묘한 방식으로 함께 가다가 만나고
또 헤어지고 막 이런 가정들이 아주 그리고 박평 아름다웠죠. 표현을 빌리자면 타자의 서사에는 약간 미스터리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할머니의 사연을 이 주인공인 나나 문주가 파헤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별 얘기를 안 안 한 해주니까. 상태였는데 그 정도 얘기는 해도 되겠죠. 네. 할머니가 이제 뭐 뇌졸중 이런 걸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 얘기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네네네. 상태. 그래서 더 할머니한테 물어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나나는 본인의 이 어린 시절과 관련된 뭐 사연들을 추적해가는 동시에 이 복희식당 할머니의 이야기도 계속 궁금해하면서 네.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또 연결이 됩니다. 네. YG는 지금 소설의 스토리를 계속 떠올리면서 자꾸 울려 그래요. 막. 눈물이.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은데. 조혜진 작가가 정말 잘 쓰는 플롯이에요. 그러니까 로기환을 그래요? 만났다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방송 작가로 방송 다큐멘터리 작가로 일을 하고 있는 데가 그 방송을 만들다가 이제 그 방송에 출연하는 어떤 학생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면서 죄책감을 갖게 되는데 그러다가 탈북민에 대한 어떤 기사를 접하고 그 탈북민이 살았던 벨기에로 날아가서 그가 써놓은 일기들을 보면서 그 로기안이라는 인물의 행적을 추적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삶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을 타자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채워나가는 그런 플롯을 오랜 시간 동안 좀 이렇게 자신의 핵심적인 그 문학적 방식으로 만들어 왔었는데 이번 작품에서도 그 부분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들을수록 로기환을 만났다. 네, 읽어보고 싶어집니다. 싶어요. 네. 이번 작품도 빛의 호의에서 문주라는 단편 소설로 먼저 발표가 됐다가 그래서 그 작품에도 기본적인 설정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이게 장편 소설로 완전히 확장이 된 거죠. 네. 그 여기까지만 들어서도 애청자분들은 근데 저런 이야기 설정에서 도대체 어떤 흥미로운 요소들이 있고 또 어떤 재미가 있고 어떤 감동이 있다라는 거지라고 좀 그 마음이 안 와 닿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저는 뭔가 우리가 더 막 이렇게 네, 더 자세한 얘기를 하면 이제 스포일러가 돼서 읽는 재미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더 말씀을 안 드리는데 굉장히 치밀하게 정말 씬 하나하나가 다 서로 불필요하게 괜히 들어가 있는 씬이 없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느낌도 받았고 한번 지난 시간에도 이 지명이 이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기왕에 설정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책을 읽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왜 하필이면 뿌리찾기를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온 나나 그 문주가 이태원에서 거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태원에서 거하는데 하필 거기에 있는 복희식당에 얽힌 비밀은 무엇일까? 그것도 그 이태원이라고 하는 지명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찾다 보니까 그 철로에서 목숨을 구한 기관사가 자기를 1년간 보살폈던 동네가 아현동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엄마가 버린 아이가 아현동에서 1년간 거하게 되었을까? 그것도 이제 아현이라는 지명을 염두에 두면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대목들이 정말 이 조혜진 작가가 진짜 이 소설 전체를 치밀하게 구성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시작될 때 조금 이제 놀라거나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 주인공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네. 임신을 하게 되고 근데 그 남편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누구인지 이 아이의 아버지라든지 이런 존재에 대해서는 별 언급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나나 혹은 문주는 그냥 미혼모예요. 네. 미혼모이고 한국에 와서 만나게 되는 많은 미혼모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어찌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축에 또 속하고 그래서 이게 이 작가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미혼모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 이런 질문들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지촌이라는 설정도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한국 사회의 한 시대 그리고 지금까지 유효한 어떤 문제들을 좀 끌어내는 것 같고. 그래서 문주도 미혼모지만은 그 아마도 문주의 그 친엄마도 미혼모였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복희 식당과 얽혀 있는 그 비밀 속에도 미혼모가 등장하고요. 네. 어떻게 어떤 기준 지금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결핍된 가정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안에서 연대하고 또 새로운 가족들을 만들어 나가고 돌봐주고 돌봄을 당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뭉클하고 이게 이 조혜진이라는 작가가 보여주는 따뜻한 작은 선의의 미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소설을 읽는 사람이 많으면 세상이 좀 더 좋아지겠다라는 생각도 연결되는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소설에서 특히 좀 감동스럽게 느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인데 뭔가 그 힘이 있고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네, 방송을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진짜 눈물을 흘리셨어. 이거 YG는 진짜 갱년기인가 봐. 네. 어떻게 말을 하다가 또 저렇게 갑자기 울컥합니까? 네. 혹시 뭐 옛날에 20살 때 네. 한번 실수해가지고 어디 입양 보낸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딸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말을 잊지 못한 말인못. 네. 이 문주하고 나나는 결국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설 초반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본인은 나나인데 문주가 그냥 문주인 채로 한국에서 계속 살았더라면 어떤 아이가 되었을까? 지금 나나하고는 분명히 달랐을 텐데라고 하면서 이제 문주를 상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YG가 감정을 추스리는 동안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주를 상상하는 게 나는 좋았다. 아니, 상상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나는 상상했다. 문주의 성장 과정과 직업의 종류, 사랑을 처음 시작한 시점과 연애의 횟수, 결혼과 출산의 유무는 상상할 때마다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문주에 대해 많은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정면이 아니라 바닥을 보며 걷는 것에 익숙하다는 것,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집은 녹슨 반지나 부러진 안경처럼 쓸모없는 사물들로 늘 어질러져 있으리란 것, 활자 중독이 있어서 책을 읽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거의 없으며 책이 없을 땐 전단지나 식료품 포장지 뒷면의 레시피라도 읽어야 마음이 놓인다는 것도 문주와 나의 공통점이라면 그 외에도 끊임없이 나열할 수 있었다. 문주 역시 공복에 찬물을 마시면 하루 종일 배앓이를 할 것이고 참치나 청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먹은 날엔 턱과 목에 두드러기가 날 터였다. 끝으로 갈수록 고음이 되는 웃음소리, 둥글고 작아지는 절망의 자세, 아무리 친밀한 사람이 생겨도 미리 관계의 끝을 상정하는 작은 마음도 모두 문주의 일부일 터였다. 이거 보면서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고 작가는 이 문주라는 나나라는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데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래 계속 그 평행 이론처럼 뭔가 이렇게 한국에서 살았을 문주와 그렇죠. 프랑스에서 산 나나는 결국 같은 사람이니까 분명히 비슷한 당연히 같은 습속을 갖고 있을 터인데 이거를 상상한다라고 표현하면서 나는 문주를 상상하는 게 좋았고 상상할 수밖에 없으니까 상상했다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 저는 여기 이 소설에서는 줄친 부분 별로 없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잔뜩 줄을 쳐놨습니다. 네. YG는 아직도 울고 있어서 네. 박형님이 뭔가 다른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왜 이렇게 단순한 진심이 막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게 하면서 좀 울컥울컥하게 하는지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 좀 힘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 많이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푸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잖아요. 그것도 쉽진 않죠. 네, 그것도 쉽지는 않지만은 대개는 그런 것들도 우리는 참 대단하다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이 단순한 진심은 정말 그 힘든 사람들이
힘든 맞아. 사람들이. 누구 하나 네. 넉넉하지가 않고 맞아요. 정말 그 손길을 내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손길을 내밀어서 결국에는 같이 살아가게 만드는 그 이야기. 저렇게 YG가 이제 깊은 감명을 받은 걸 보면 음. 이것도 영화로 만들 법하지 않습니까? 이거 네. 영화로 만들면 극장 안이 완전 울음바다가 될 것 같은 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저는 근데 이게 그 서술들을 보면 조혜진 작가의 문장들이 이게 저희가 계속 앞서서 이런 소재라든지 줄거리라든지 이것만 봤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소설을 읽으면서 굉장히 강렬하게 느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혜진 작가의 표현들이 아주 큰 힘을 갖고 있어서 이게 영상화됐을 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지금 영화 들어요. 감독 폄하 발언. 아, 영화 매체 근데 폄하. 저는 약간 영화로 만들어지는 건 약간 반대. 음. 왜냐하면 이 단순한 진심에서 담고 있던 그 정말로 단순한 진심, 독자에게 툭 가닿는 단순한 진심이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 소설만큼이나 잘 형상화가 될 수 있을까에 약간 회의적인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게 어쩌면은 우리가 이 영상 시대에도 소설을 읽는 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영화보다 이 책이 훌륭하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영화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잘 만들면. 좋은 감독이 그 조문주래. 조혜진 작가의 이 훌륭한 이 워딩들을 다 영상으로 또 표현할 방법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왜 영화화가 기대되냐면 영화로 만들어도 될 만큼의 스토리가 있어요. 맞아요. 100분 정도 장편 영화로 충분히 만들 정도의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은 저 뒤에 가면 다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읽으면서 독자를 굉장히 또 즐겁게 해주는 그 요소들이 뜻밖의 스토리 전개가 있어요. 뻔하다라고 이렇게 가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맞아요. 예측을 조금 빗나갑니다. 빗나가는데 그 빗나가는 게 오히려 스토리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훨씬 더 풍성하게 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더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만 하면은 자꾸 눈물이 앞을 가려서 써서 줘. 내가 읽어줄게 대신. 지금 노트북에다가 타이프를 쳐서 자, 하고 싶었던 얘기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제 도전 안 하겠고요. 예. 어쨌든 간에 페이스북에 쓴 걸로 가름하시죠. 네, 그 몇 편에 그 몇 번의 제가 시도만으로도 아마 애청자분들께 단순한 진심이 전해졌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뭐래? 이심전심 말하지 어떻게 않아도 전해져 그게? 말을 하지 않아도 뭐라 그러려고 그랬는지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겠구만. 전파를 통해서 전달이 됐으리라. 읽어보시면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난 읽어봤는데 왜 모르겠지?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인데 정말 그 자기 앞가림도 하고 할 수 없는 힘없는 사람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의 감동스러운 선의. 그런데 그 선의가 끝까지 지켜지지 못하게 하는 엄혹한 현실. 현실. 네. 근데 또 그걸 그 시간과 그 현실을 극복해서 그 단순한 진심이 나중에라도 서로 확인되면서 뭔가 독자에게 주는 감동. 제가 이제 키워드들만 나열을 했어요. 문장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또 울컥할까 봐서 저도 나름 이렇게 프로 방송인인데 이렇게 이런 못난 모습 보여서 너무 죄송합니다. YG는 생방송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사고입니다. 지금 이거 생방송. 방송 사고 너무 죄송해요. 예. 저는 이 작품을 읽고 진짜 그런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그냥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뭐 눈물이 핑 돌거나 한 게 아니라 정말 약간 마음으로 막 이렇게 막 목 놓아 울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다 읽고 나서 정말 좋은 소설이다. 이게 문학적으로 너무 좋은 소설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이 소설 시작할 때 작가라는 이제 직업이 나오잖아요. 그 나나 스스로도 극작가예요. 희곡을 쓰는 극작가고 이 나나를 임신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으로 불러오게 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한국 대학생 그 영화를 만드는 또 한 명의 작가인데 작가라는 직업은 이제 타인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타인의 삶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건데 이 나나 역시 자기 인생의 미스테리
미궁이 하나 있지만 이것을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자신과 화해하지 못했던 어떤 과거와 현재를 계속해서 메워 나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타자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계속 중층적으로 드러나요. 이 작품에는 내가 복희 식당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영화 감독이 또 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이 여러 시선들이 결국에는 그 선의의 어떤 가장 중요한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 조혜진 작가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속해오고 있는 어떤 그 만들어 오고 있는 온도의 핵심이 바로 그 타자를 바라보는 시선, 혹은 작가라는 게 직업이 아니라 하나의 태도로서의 작가를 완성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YG가 자꾸 저렇게 울컥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단어가 떠오릅니다. 카타르시스. 정말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요즘 뭐 사는 게 다 힘들고 뭐 뉴스에 나오는 것들 보면 다 짜증나고 네. 치고받고 지네들끼리 이상한 짓 하고 이러는데, 그런 뭔가 삶에 찌들고 막 하여튼 너무 사는 게 피곤하고 힘든데 뭐 좀 나를 위로해 줄 책 한 권 없을까? 이런 거를 찾으시는 분이라면 이 뭐 비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굉장히 슬픈 계속 여기저기서 눈물이 나는 이 책을 한번 쭉 읽으시면 정말 카타르시스라는 거를 진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 눈물이 체류성 눈물이 아니에요. 울어 제발 울어 뭐 이런 식의 울음이 아니라 그냥 감동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진실한 눈물, 이런 것들을 부르는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소설을 딱 덮으면은 세상이 좀 더 좋아지려면 이 단순한 진심에 나오는 이런 선의들이 얽혀서 세상이라는 게 좀 더 살만하게 만들어지는구나라는 새삼스러운 삶의 진실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네. 그 아까 YG가 올해 상반기에 읽은 소설 중에 최고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잘 뭐 읽었는지 기억을 못하니까 외국 소설 중에 뭐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뭐 한국 소설 중에 최고였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YG가 자꾸 울컥하는 동안에 제가 상반기에 읽은 책 목록을 쭉 봤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JYP도 올해 2019년 상반기에 읽은 국내외 모든 소설 중에서 조혜진의 단순한 진심을 1등이라고, 최고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박평한테 너무 고마운 게, 박평이 아니었으면 저번에 이혁진 작가의 사랑의 이해도 그랬지만 이 단순한 진심을 사실 JYP나 저나 읽을 생각을 못했을 것 아니에요. 그 단순한 진심은 표지는 왜 이래요, 근데? 무슨 저 여름 바지도 아니고 이 무슨 뜻이에요? 이 서양 배인가요, 이거는? 이거 서양 배죠. 네. 이게 체크 무늬 하늘색 위에 이건 누가 정한 겁니까? 그 작가, 에디터, 디자이너가 다 봤을 텐데 뭐 단순하고 진심되지 않아요? 어떻게 단순한 진심이란 건 이런 거죠. 진심의 무늬. 아니 저는 왜 서양 배가 계속해서 떨어져도 살아 있잖아요. 표지에 있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걸 또 물어보네, 또 JYP는 이 와중에. 아니 지금 이렇게 훌륭한 소설인데 근데 지금 별로 안 팔리고 있죠, 이것도 지금. 아니요, 이거 잘 나가고 있어요. 잘 나가요? 지금 이 표지를 보시면 약간 이 배에 지금 탁 꽂히셔가지고 이게 잘 못 보고 계신데, 이게 천 위에 한 땀 한 땀 이렇게 그 수를 놓은 거예요. 글자가 단순한 진심 조혜진이게. 그 단순한 진심은 제가 확신하건데 자기가 만약에 읽었으면 다른 사람한테 권할 수밖에 없는 소설인 것 같아요.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좀 권할 생각입니다. 네. 그 본인이 작업한, 선배가 작업한 이혁진의 사랑의 이해보다 후배가 작업한 단순한 진심이 훨씬 더 잘 팔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선배 편집자로서 뭐 느끼는 감정 같은 건 없습니까? 훌륭하다, 후배가. 저 친구가 우리 팀을 이끌고 가는구나. 저는 또
신인 작가들을 열심히 네, 발굴하고 네, 하겠습니다. 아, 정말 즐거운 독서였고요. 250쪽 정도 되는 비교적 얇은 소설이라서 뭐, 분량도 네,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네, 이틀이면 네. 다 읽습니다. 뭐. 네, 딱 좋고 더 막 이야기가 붙고 그랬으면 오히려 군더더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맞습니다. 듭니다. 네. 네. 아주 시크하게 적절한 분량으로 잘 끝나고요. 하여튼 두루두루 참 매력적인 소설이어서 오랫동안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JYP도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을까 싶은 멋진 그리고 소설이었습니다. 진짜 단순한 진심을 읽고 나서는 그 무심코 지나가던 지난 시간에 박평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태원이나 아현 같은 곳을 무심코 지나가기에는 좀 단순한 진심에서 이랬었지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정도로 되게 마음을 흔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나나 혹은 문주가 과연 과거의 흔적을 얼마나 찾았을지. 네, 그리고 읽으시면 YG가 그 울컥해서 결국 하지 못한 말의 진실은 무엇일까?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책걸상 애청자라면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